혼자 늙는 사람은 불쌍한 걸까? 노인이 혼자 있으면 사람들은 불쌍하다, 외롭겠다라고 말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말하고 싶다. 2000년에는 고령자가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50%였지만 약 20년 동안 30%까지 떨어졌다. 부부 가구의 비율은 33%로 고령자 가구의 독거 비율을 합하면 50%를 넘는다. 부부 가구를 사별과 이혼에 따른 예비 1인 가구라고 생각하면 결국 가까운 미래에는 1인 가구가 절반 이상이 될 것이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혼자가 되어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었다는 점이다. 나는 부모를 혼자 둔다고 비난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같이 살자고 요청하는 것을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표현한다. 이제는 그런 악마의 속삭임을 입에 담는 자녀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모도 줄어들었다. 세대 간의 가구 분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왜냐고? 그래야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고령자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서다. 또 고령자 스스로도 혼자 사는 것이 의외로 괜찮다고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일시적인 시간 동안만 가족으로 함께 산다. 그 시기가 지나면 모두 다 똑같은 싱글이다. 결국에는 싱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노후에는 혼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듯한 책을 만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는 사람이 편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혼자 사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 부르며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고 그런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 고독사라는 이름을 붙이며 쓸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노인은 고독하고 불행했을까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1인 가구의 행복지수는 2인 가구의 그것보다 훨씬 높으며 자살률 역시 1인 가구보다 2인 가구가 더 높다고 합니다.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의 작가 우에노 지즈코는 자녀가 없는 싱글의 경우 고민은 적고 자식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설에서 죽는 것보다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다가 죽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안락한 최후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편안할까요? 건강하게 살다 가장 편안하게 죽는 법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는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다. 외로움과 불안을 조사했다. 외로움과 불안 비율을 동거 고령자와 독거 고령자로 나눠 조사한 결과 외로움은 대부분 일시적인 감정으로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익숙해진다. 따라서 싱글이 된 지 얼마 안 된 초보 싱글은 외로움을 느끼지만 처음부터 혼자라면 외로워하지 않는다. 나는 애초에 외동으로 자라서 전혀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외롭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외롭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다. 사실 고령자의 자살률은 예상과 달리 독거 고령자보다 동거 고령자 쪽이 더 높다. 외로움과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예상대로 외롭지 않은 사람의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외롭든 외롭지 않든 동거 고령자는 독거 고령자보다 만족도가 낮다. 이를 충격적인 결과라고 했다. 사례를 들어보겠다. 가족이 많고 몸 상태도 좋아서 외로움과 불안 모두 전혀 없어요. 하지만 만족도는 아무리 높아도 60점 정도예요. 가족과 함께 살면 아무래도 나를 억누르고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하니까요. 당연히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요. 그래도 싱글 입장에서는
이러니저러니 해도 자녀가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 줄 수 있으니까라고 불평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까이에 사는 사람, 멀리 사는 사람으로 나눠 만족도와 고민, 외로움, 불안을 비교했다. 그런데 세상에 자녀가 없는 싱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데다가 고민은 적고 외로움과 불안도 더 낮았다. 자녀가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멀리 사는 사람보다 고민이 더 많았는데 역시 눈앞에 안 보이면 일단 잊고 살 수 있는 게 맞는 말 같다. 한편 자녀가 멀리 사는 사람이 가까이에 사는 사람보다 불안이 높은 것은 그럴 만하다. 처음부터 자녀 없이 살면 특별히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노후의 3가지 조건. 나는 그동안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돈 부자보다 사람 부자 되기. 타인에게 신세 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이상 3가지를 추구하며 살았다.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결론 내린 요소들은 어떠한 고급 시설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부유층 대상의 요양시설을 봐도 내가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다. 노후에는 혼자가 최고다. 가족이 없는 노후는 비참하다는 고정관념을 뒤집고 싶다. 싱글 중에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된 사람이라는 2 종류가 있다. 싱글의 삶을 살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한 싱글 생활에는 외로움도 불안도 없다. 높은 만족도와 적은 고민을 보여주는 관련 데이터는 이 사실을 뒷받침해줄 강력한 지원군이다. 그런데도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혼자 사는 고령자를 마치 사회 문제처럼 묘사할 때가 많다. 몇 번이나 반복하지만 혼자 사는 것과 고립은 다르다. 동거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도 없다. 만약 함께 사는 가족이 학대나 방치를 한다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케어 매니저가 알려준 처우 곤란 사례에는 가족과 동거 중이라 간병보험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 케어 매니저는 이럴 때면 따로 살면 좋을 텐데라고 한탄한다. 오히려 1인 가구면 돌봄을 위해 개입하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 세대를 분리할 때는 노인을 집에서 빼내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나오는 게 도리다. 젊은 사람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쉽고 애초에 집도 부모 집일 테니 말이다. 자신 명의의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례를 들어보자.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던 딸이 중년이 되자 엄마의 노후가 걱정된다며 혼자 사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자 딸이 엄마가 이상하다. 시설에 보내드려야 할 것 같다며 나를 찾아왔다. 나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당신이 나가세요라고 조언했다. 결국 딸은 근처의 아파트를 빌려 따로 살기 시작했다. 세대를 분리하자 어머니의 상태도 좋아졌다고 한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살고 있던 사람을 내쫓는다니 당치도 않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나가면 된다. 따로 살아도 가족은 가족이고 서로 오가면서 파트타임 가족을 하면 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잘 사는 노인이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데이터와 롤모델이 늘어나서 싱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은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을 죽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원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죽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죽어가는 노인을 병원에 보내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은 죽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특히 119를 불렀을 때는 연명 치료가 필수적으로 따른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은 노인의 상태가 급변했을 때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미 사망했는데도 119를 부를 때다. 이런 행동은
연명 치료나 심폐소생을 해달라는 부탁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고 후회한다. 최근에야 비로소 이런 상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젊은 사람이 감염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병원으로 달려가는 게 효과적이다. 하지만 죽음이 다가온 고령자에게는 무리한 연명 치료를 한들 소용이 없다. 마지막은 병원에 서라는 생각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과거의 사고방식이다. 임종 때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버지를 진료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 말이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병원에서 죽는 비율이 요즘 드디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그 대신 재택사와 시설 간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택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의료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의료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지 죽기 위한 게 아니다. 의료의 역할은 개입을 삼가고 사후에 사망진단서를 써주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죽음은 평온하게 서서히 진행된다. 의료진이나 간병인이 슬슬 때가 됐네요라고 하면 그 예측은 거의 맞다. 병원에서 30년 이상 응급의료를 하고 있는 의사와 대담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최근 응급의료 현장의 급격한 변화로 119에 실려오는 고령자가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고령자는 며칠에서 몇 주간 연명 치료를 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는 이런 치료가 꼭 필요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다. 섣부른 연명 치료 때문에 나중에 환자 가족에게 원망을 듣는 일도 있다고 했다. 노인의 상태가 위급해 보이면 반드시 119를 불러야 할까? 노인의 상태가 위급해 보이거나 죽어가는 현장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시설에서 죽기를 원하는 노인은 없다. 병원에서 행복한 노인은 없다. 독자 중에도 마지막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죽을 거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번 말했지만 병원은 사람이 죽는 곳이 아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시설에서 지내야 할까? 시설과 병원을 좋아하는 노인은 없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더욱 확신이 생겼다. 병원은 환자보다는 의료진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다. 병원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는 나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하지만 시설은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한번 들어가면 죽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사실상 전 세계 고령자 간병의 흐름은 시설에서 주택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 고령자는 이를테면 중도 장애인과 비슷하다.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남녀노소가 모이는 보통의 마을에서 보통으로 사는 것을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마을이 바뀐다면 시설 따위는 필요가 없다. 집에서 죽어도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겠다. 하지만 혼자인 사람은 돈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닌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의 도움이 부족하면 타인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 간병보험은 애초에 혼자 사는 고령자가 자기 집에서 죽는 것을 가정하지 않았다. 간병보험의 간병 필요인정 제도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상한선을 넘으려고 하면 본인 부담률이 단번에 100% 상승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가 드는 걸까? 비용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재택사를 유도하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확실히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간호 비용은 병원, 시설, 재택 순으로 낮아진다. 평균치는 알 수 없지만 병원사는 죽기 한 달 전에 발생하는 건강보험의 평균 진료 청구액이 엄청나다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다. 고령자는 고령 의료비 감면 제도가 있어서 본인 부담이 줄어들지만 여기에 병실 비용이 붙는다. 임종을 앞둔 환자는 다른 환자와 함께 두면 심리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여 말기 환자는 1인실로 옮기기도 한다.
또한 가족이 모여 마음껏 슬퍼하기 위해서도 임종은 1인실에서 맞는 게 일반적이다. 병원의 1인실 비용은 도심 호텔 정도의 가격이라서 죽어가는 노인이 1인실에서 며칠을 보내면 가족의 부담도 무거워진다. 운이 좋아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호스피스는 1인실이 원칙이고 하루 비용도 부담스럽다. 만약 양보해서 비용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도 자기 집에 있는 편이 훨씬 행복하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집 전체가 1인실이니까 말이다. 무엇보다 월세를 낼 필요가 없는 소유자가 굳이 임대료를 내면서 시설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없다. 그 돈을 본인 재택 간병 부담 서비스에 쓴다면 좀 더 훌륭한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재택사 이야기를 꺼내면 반드시 천정부지로 솟는 비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임종을 앞둔 고령자에게 누군가가 24시간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임종기라 하더라도 병원과 시설 모두 누군가가 24시간 옆을 지키지 않는다. 몇 시간 간격으로 회진을 돌 뿐이다. 그렇다면 집에서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를 받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병원에 있으면 항시 모니터를 통해 상태 체크는 해주겠지만 어차피 알람이 울려야 간호사가 달려온다. 교대 시간마다 간호사가 바뀌며 시시각각 바쁘게 움직이는 현장에서 모니터에 연결된 상태로 죽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병원 내 고독사라고 부른다. 너무 걱정된다면 집에 긴급 전화를 설치하는 게 낫다. 긴급 전화조차 누를 수 없는 상태라면 호흡, 혈압, 혈중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모니터를 설치하여 의료센터와 연결하는 원격 시스템 등도 지금의 기술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혼자 살며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는 사후에 꽤 많은 금액의 자산을 남긴다. 상속인이 없으면 유산은 전액 국고로 들어간다. 어차피 그렇게 될 돈이라면 살아있을 때 제대로 쓰는 게 낫다. 낡은 집이든 쓰레기 집이든 마지막까지 익숙한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 예전에는 시설이든 방문이든 간호를 두려워하거나 충격을 받는 간병인을 배려해야 했다. 그래서 임종기 노인에게 베테랑을 배치하거나 직원 수당을 올려주는 등의 노력을 했다. 하지만 현장의 경험치가 올라가면서 고령자의 죽음은 평온하고 서서히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사가 죽는데 의사는 필요 없다는 내용의 책을 썼듯이 죽는데 의사는 필요 없다. 의사는 죽음 이후 사망진단서를 쓸 때 필요할 뿐이다. 주치의가 방문 진료를 하고 있었다면 의사가 입회하지 않고도 사망진단서를 써줄 수 있다. 최근에는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죽는 순간 의사는 필요 없어요. 저희 간호사만으로 충분합니다. 또 간병인도 이제는 경험이 늘어서 이런 말을 한다. 죽는 순간 의사도 간호사도 필요 없어요. 저희 간병인만으로 충분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의료인도 전문 간병인도 아닌 가족이 간병을 도맡았으니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간병인이 재택 간호를 꺼린다던 말은 이미 옛말이다. 수많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재택 간호는 평온하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고령자의 죽음은 서서히 진행된다. 간병인은 평소 노인의 일상을 지켜보기 때문에 그때가 슬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상복을 준비해오라고 말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 혼자서 죽고 싶지 않고 누군가가 지켜볼 때 죽고 싶다면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나처럼 평소에는 혼자 지내던 사람이 임종 때만 친족에게 둘러싸인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자연스럽다. 가능하면 조용히 가게 해주면 좋겠다. 치매에 걸려도 집에서 혼자 죽을 수 있을까? 재택 간호는 충분히 가능하다. 혼자 살아도 가능하다. 암이라면 더 쉽다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다 자기 결정 능력이 있을 때의 이야기다. 만약 자기 결정 능력을 잃게 된다면, 치매는 증세가 심해지면 집에서 돌볼 수 없다. 하물며 혼자 사는 것은 무리고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전문가에게 치매여도 집에서 혼자 죽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치매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우선 치매 고령자가 받는 대우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나도 치매에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심이고, 셋째로는 내가 치매에 편견이 있다는 점이었다. 치매는 아직 그 원인이나 예방법, 치료법이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의 치매약은 진행을 늦출 뿐 치료약은 아니다. 또 어떤 이는 나이를 먹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다로 끝났는데 치매라는 진단명이 붙자마자 환자 취급을 받게 되었다. 정신병원은 가족과 시설 모두에 처치 곤란인 환자를 받아주는데, 그럼 치매 환자는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까? 행동심리 증상이라는 문제 행동, 폭언과 폭행,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환청과 망상, 이식증과 농변 등을 억제하는 수단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신체 구속이나 실내 격리와 같은 물리적 행동 억제다. 또 다른 하나는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는 생리적 행동 억제다. 폭언과 폭행이라고는 해도 대부분 여기가 어디냐, 집에 보내달라, 밖에 나가고 싶다 등의 당연한 요구다. 대부분 가족한테 속아서 오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다는 요구는 지당하다. 정신병원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신체적 구속과 약물 투여로 억제한다. 환자는 확실히 얌전해지지만 반대로 생기는 잃는다. 정신병원이 아닌 고령자 시설에서도 치매 환자가 받는 처우는 매한가지다. 밖에 나가고 싶다는 환자를 자유롭게 외출하게 해주고 지칠 때까지 직원이 함께 다녀주는 시설은 미담이 될 정도로 희귀하다. 치매 환자라도 건강하다면 당연히 산책도 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까지 하면 일손이 부족해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시설 측의 입장이다. 어느 고급 노인 시설에 갔더니 치매 환자가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분이 거주하는 공간은 고층이었고 엘리베이터에는 암호가 필요해서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했다. 직원에게 물으니 산책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복도를 걸으시라고 했어요 라고 했다. 밖에는 밝은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개중에는 회로를 만들어 빙빙 돌 수 있도록 해둔 시설도 있다. 하지만 그 아무리 훌륭한 설계라고 해도 실내보다는 밖에 나가는 게 훨씬 기쁠 것이다. 치매에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걸까? 나는 망연자실했다. 또 다른 하나는 약물 투여다.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도네페질 등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혈압 약이나 당뇨병 약과 똑같다. 게다가 병이 진행될수록 투약하는 양은 점점 늘어간다. 치매 환자 700만 명 시대는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치매의 진실이라는 책을 보면 투약하는 양이 늘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 나는 이 글을 읽고 놀랐다. 약을 먹으면 의식 상태가 저하되면서 환자가 얌전해지지만 약이 뇌 활동을 억제한다고 한다. 실제로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은 약을 줄이거나 아예 끊은 이후에 오히려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뿐이다. 젊은 지인 중 한 사람은 어머니를 만나러 시설에 갈 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아무래도 약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약인지 알려달라고 해도 신통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대로라면 어머니가 폐인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어머니를 시설에서 빼내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걱정해주는 딸이 있지만 싱글인 내게는 그런 딸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다. 최근에 캐모브레인이라는 전문 용어를 알게 되었다. 곤도 마코토시의 최근작 이 약이 치매를 만들어낸다. 캐모브레인이 되지 않는 13가지 지혜에 나온다. 이 용어는 약으로 생긴 뇌 장애를 가리키는 신조어인데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서양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치매약과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억제제 등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약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 좀 더 나은 고령 사회를 만드는 여성 모임이 고령자의 약 복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약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지만 답변자 중에는 의사 몰래 약을 버리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직종을 모아놓은 간병팀에 약사도 포함하자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데 만약 나에게 간병이 필요하게 된다면 약에 대해서는 맡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요즘에는 강연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여기 모인 사람 5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린다고 하면 누가 될까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신체적 구속 아니면 약물 투여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좋을까요? 고령자 5명 중 1명을 기다리는 게 물리적 생리적인 행동 억제라는 이름의 학대라면 너무 가혹한 일이다. 최근 병동 잠입 취재를 나간 적이 있는데 자물쇠를 채운 그 감옥 같은 방에는 한 치매 노인이 자신의 오물로 뒤덮인 채 지내고 있었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많이 사라진 듯하지만 그 대신 폭언과 폭행을 억제하는 약을 먹고 무기력 상태에 빠진 송장 같은 치매 환자를 볼 수 있다.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이라는 주제의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상태가 좋은 이유.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가족의 결정으로 시설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부분 치매 증상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속아서 끌려온 치매 고령자가 나가게 해달라.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망상도 폭언도 아니다. 만약 혼자 사는 사람이었다면 어떨까? 약을 사용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치매 전문 의사인 다카시 유키오 씨의 조종 이론에 따르면 문제 행동은 모두 조종을 받는데 그 원인을 만드는 누군가가 반드시 주변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치매 환자는 누군가의 조종이 없는 환경에 있는 것이다. 역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다카하시 씨는 자신이 경험한 임상 사례를 통해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증상이 가볍다는 인상을 받았다. 확실히 흥분이나 폭력은 적고 간병을 거부하거나 집으로 돌아간다는 망상, 사람을 착각하는 망상, 물건 도난 망상이나 질투 망상 등도 많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와 달리 혼자 사는 치매 환자는 매일 지적을 받거나 혼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히 적다고 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서 살 수 있냐고.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도 방문 간병인이 있다면 식사와 입욕이 모두 가능하다. 친근한 간병인이 있다면 시설처럼 저항할 일도 없다.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게 되면 배식 서비스를 부탁하면 된다. 치매 환자도 음식만 제공해주면 혼자서 제대로 먹을 수 있다. 식욕은 삶의 욕구 중 가장 기본이다. 먹을 수 있는 동안은 잘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먹는 게 어려워지거나 누워 지내게 되면 그때는 치매가 있든 없든 필요한 간병은 똑같다. 실제로 혼자 사는 치매 고령자가 집에서 임종을 맞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치매는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 치매 환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가 아니라 치매 환자와 무엇을 할 수 있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치매에 걸리거나 말거나 함께 울고 웃으면서 가능한 한 많이 웃으면서 살아가면 된다. 맺은 말. 나는 가족이 없어서 혼자 살고 있다. 이제 곧 간병보험 이용자가 될 것이다. 팔팔하게 살다가 어느 날 덜컥 죽는 것은 바랄 일이 아니다. 사람은 천천히 내리막길을 걸어갈 뿐이다. 주변의 많은 노인들을 보면서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조만간 움직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흡이 멈춘다. 이를 임종이라고 부른다. 혼자 사는 내가 이대로 내리막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홀로 집에서 죽을 수는 없을까. 그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임종이라고 해서 거의 만나지 않던 일가 친척이 전부 모이는 것도 이상하다. 혼자 조용히 죽고 어느 날 그 사실을 발견해도 고독사라 부르지는 않았으면 한다. 간병보험이 생겼을 때는 나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했다. 그 이후에도 나는 순조롭게 나이를 먹었고 그 사이에 사회도 변했다. 무엇보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불쌍함의 대명사였던 싱글의 이미지가 완전히 변했다. 최근에 어떤 남성 주간지에서 혼자가 되었을 때 실패하는 이유라는 특집 기사를 발견했다. 그 이유는 자녀와 함께 산다. 손자의 교육비를 내준다. 자녀에게 재산을 다 넘겨준다. 재혼한다였다. 기사를 읽으면서 약 10년 만에 노후의 상식이 이렇게 바뀌다니 감개무량했다. 고작 10년 만에 노후의 상식이 180도 바뀌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다 해서 함께 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로 바뀌었다. 혼자 사는 것은 불쌍하다 해서 혼자 사는 것은 편하다로 바뀌었다. 이제는 혼자서 죽는 일만 남았다. 혼자 사는 것은 고립이 아니고 혼자 죽어도 고독사가 아니다. 그래서 재택사라는 새로운 말도 만들었다. 누구에게나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려면 우리의 결단과 노력뿐만 아니라 간병보험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간병보험의 장점과 한계, 문제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간병보험제도는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아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간병보험은 우리 유권자가 만든다. 우리 유권자가 간병보험을 좋게도 나쁘게도 만들 수 있다. 늙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사망률은 100%이다. 5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린다고 한다. 간병 없이 살겠다며 열심히 운동하고 치매를 예방한다고 두뇌 체조에 매달리기보다는 간병이 필요해져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심하고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사회, 장애가 있어도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너무나 많다. 당신도 함께 싸워준다면 기쁘겠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고 나만의 삶을 즐겨야 하는 이유를 찾으셨나요? 나이 들수록 외롭지 않게 나만의 삶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혼자서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